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금호동 둔치에서 잔혹한 모습으로 살해된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망한 지 며칠이 좀 지나 보였는데요. 그는 둔탁한 흉기로 무려 17차례나 머리를 맞고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꽤나 지속적인 공격을 당한 건데 특이하게도 시신에서는 방어나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피해자는 당시 29살이던 윤용필 씨.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보니까 그때로부터 약 18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5일 새벽 5시 그는 공장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긴 했죠. 보통 윤 씨가 야간 작업을 끝내고 퇴근하는 시간은 아침 8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에는 약속이 있다면서 3시간 빠르게 퇴근을 했던 점이었죠. 그날 이후에 그는 실종이 되었고 18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즉시 누굴 만났는지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죠.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겨우 찾아낸 게 있는데 바로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금호강 인근의 CCTV 영상입니다. 시간은 새벽 5시 50분. 윤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떤 남성과 함께 그 시신이 발견된 인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그 문제의 남성이 홀로 거기서 걸어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면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죠? 근데 CCTV 영상의 화질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판별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상체도 우산에 가려져 있어서 더욱더 신원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이었죠. 이때 경찰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윤 씨의 지인들에게 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은 윤 씨의 사망에 있어 알리바이가 확실한 인물들이었죠. 그렇게 한 사람씩 영상을 본 지인들이 놀랍게도 모두 같이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거 친구 박씨 같은데요? 물론 화면은 얼굴도 상반신도 제대로 찍혀있지 않은 영상이긴 해요. 하지만 다수의 지인들이 다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팔자걸음이었고 또 오다리, 게다가 걸을 땐 왼쪽 다리가 원을 그리는 듯한 형태의 특징적인 걸음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그 원회전 보행이라는 건 보통 뇌성마비나 중풍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소 젊은 남성에게는 볼 수 없다고 해요. 거기에 팔자걸음에 오다리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인들은 이게 박 씨의 걸음걸이와 똑같다고 입을 모았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박 씨를 소환해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펄쩍 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면서 당시 자신은 거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대구와는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는 윤 씨 실종 당일 집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박 씨의 핸드폰에는 새벽 1시 50분 그리고 아침 8시 50분에 거창에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전히 7시간의 공백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박 씨는 이땐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경찰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거창에서 대구는 차로 편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닥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그 7시간 동안 대구로 이동해서 살해를 저지르고 왔을 가능성도 염두하게 된 거죠. 아니 그렇다면 범행 동기가 있는 걸까요? 윤 씨와 박 씨는 중학생 때부터 친한 15년 지기 친구입니다. 사건 2달 전인 2월까지 둘은 함께 살았을 정도예요. 이때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는데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윤 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이들이 사망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게 확인됩니다. 심지어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해둔 상태예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 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약이 됐습니다. 반면 윤 씨, 죽은 윤 씨의 보험금은 계속 납부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납부자,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박 씨입니다. 아니, 이게 자기 보험료는 돈을 내지 못해서 해약이 되고 대신 친구 보험료를 계속 내줬다고요? 재정 상황을 좀 보니까 당시 박 씨는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 넉넉한 거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친구의 사망보험금만큼은 꾸준히 대리 납부하고 있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그럼 충분히 박 씨가 친구의 사망을 노리고 보험금을 납부해온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성립되면 살인 동기도 충분해질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입니다. 정작 경찰은 박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확실한 건 이 CCTV 영상뿐이었죠. 박 씨와 걸음걸이가 완전히 일치했지만 또 그것마저도 100% 단정할 순 없어요. 경찰 입장에선 어떻게든 박 씨의 자백이 필요한데 이때 경찰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우선 그를 체포한 다음에 당신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자백해라 라면서 그를 압박하게 된 거예요.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범인이라면요? 그는 어떤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차라리 지금 자백하는 게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설득까지 들어가면 네, 박 씨는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돼요. 사건 당일 새벽, 그는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상당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얼굴은 물론 목소리까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꽤 노력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고요. 대신 종이에 적힌 메모로 소통했습니다. 목이 아파 말을 할 수 없어요. 대구까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당시 박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니, 그도 그럴 게 인적이 드문 이 새벽 시간에 장거리를 가는 손님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메모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까지. 기사님이 진술한 손님의 인상착의까지 박 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현장 검증이 시작됩니다. 박 씨의 행동 하나하나는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죠. 심지어 현장에 지도를 그려주면서 경찰조차 발견하지 못한 플랜카드 같은 디테일까지 모두 기억해냅니다. 너무도 자세한 박 씨의 자백.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살인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범행 도구는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2015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보행 분석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CCTV 속 남자가 박 씨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법보행 분석, 이건 걸음걸이로 범인을 특정하는 과학수사 기법의 일종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보행 속도, 패턴에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 기법을 통해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재판에서 전문가들은 영상 속 남성과 박 씨가 같은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팔자걸음의 오다리, 그리고 원회전 보행이라는 이 세 가지 특성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박 씨처럼 젊은 남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데요. 다행히도 결과는 증거로 채택됩니다. 결국 동일인인 게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박 씨도 호락호락 가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죠. 그리고 현장 검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열린 이래 돌연 입장을 바꿔요.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에 죄를 털어놓았는데 막상 재판에 가보니까 CCTV에 얼굴이 찍힌 것도 아니고 영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강압수사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억울함이 있다고 호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쉽게 당할 경찰도 아니었죠. 진술 과정을 모두 녹취해뒀거든요.
안을 보니까 강압적인 수사 정황은 없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박 씨가 자백한 내용이 범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자세한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박 씨는 굴하지 않았죠. 심지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기까지 하는데요. 그 R팀은 이 편지를 받고 방송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제작진조차 박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방송에서 등장한 프로파일러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박 씨가 범인이라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 송출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박 씨가 보낸 그 편지 내용에 좀 더 주목했어요. 자백을 하고 봤더니 제출된 CCTV가 확실한 증거물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본인이 보기에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로 내가 죄를 술술 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2016년 5월입니다. 그리고 8월에 상고심까지 열리게 돼요. 모두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박 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법 보행 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사실상 자백 외에는 그를 범인으로 볼 만한 물적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흉기도 나오지 않았고요.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범인 같아도 현실적으로 DNA나 흉기 같은 직접 증거가 없으면 자백을 한다고 한들 유죄 판결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증거주의로 내려지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법보행 분석이 단독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건 국내에서 매우 희박한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법보행 분석이라는 게 사실 지문처럼 완벽하게 한 인물을 특정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걸음걸이가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사실 좀 운이 좋았는데요. 박 씨의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특이했기 때문에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정말 비슷한 걸음걸이를 가진 제3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 재판부도 많은 갈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박 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은 자기가 정말 결백해서가 아니라 물적 증거도 제대로 없는데 내가 범인으로 지목된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참고로 앞서 윤씨 시신에서 방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죠. 이 말은 즉 자기를 해할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친구가 공격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었던 친구였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그러고도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또 방송에까지 제보하는 악랄한 인간. 부디 박 씨가 평생 괴로움에 찌들어 살길,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이런 범죄자들의 거짓말과 오류가 시원하게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